82번 펠렛의 품질평가 지수 네 가지를 쓰시오. 이제 펠렛 이제 고로 장입하는 그 일정 크기의 궤광석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품질을 평가하는 거는 보통 전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전 강도겠죠. 강도도 이제 압축 강도라는 게 있고, 압축 강도는 이제 그 압축했을 때 얼만큼 되는가. 그 다음에 텀블러 강도는 그 드럼 같은 데 넣고서 이렇게 돌렸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깨지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환원율 같은 경우는 전 시옷가스하고 반응해서 얼마큼 환원되는가. 그 다음에 팽창률이 있는데 이 팽창률 같은 경우는 저기죠. 이게 펠릿의 특징이 전 그 고로 안에서 팽창이 되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만큼 팽창이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품질 평가 지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3번 철광석의 가치를 결정할 때 취급사항 고려해야 할 사항. 철광석의 가치니까요. 그러면 철광석의 가치라 그러면은 그 철광석의 일종의 품위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품위지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철분의 당연히 비율이겠죠. 철분에 얼만큼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미량 성분 등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그 다음에 광재의 조성에 미치느냐. 즉, 요 슬래그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서 SiO2 성분이 많은 것이 있고 또는 뭐 Al2O3 성분이 많은 것 등이 있고 이런 것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슬래그 형성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율 및 점성의 유무. 그래서 뭐 분율이 너무 많으면은 입도가 너무 작으면 고로 안에서 그 연진 형태로 날아가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분율이나 점성에 얼만큼 있는가 그것이 이제 철광석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고요. 그다음 84번 고로에 직송된 코코스의 수분 함량. 자, 코코스 공장에서 만들어진 코코스가 저 고로로 넘어올 때 중간에 오다 보면 저 수분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코코스 그 대부분 수분 흡수도 있고 또 CWQ 할 경우는 CWQ는 요거는 전 습식 냉각이죠. 습식 냉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건조해서 오는데 그래서 대략은 전부 다 하는 2 내지 3% 정도 수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분 관리를 잘해야 되죠. 특히 이제 CDQ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분이 좀 적은데 이거는 이제 건식 냉각이기 때문에 근데 CWQ 같은 경우는 습식 냉각은 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걸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측정 설비가 중성자 수분계 이걸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코스 중 회분 1%는 코코스비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코코스 중에 회분은 주성분이 SiO2하고 Al2O3가 주성분이죠. 이게 주성분인데 이것이 전 1%다. 그러면 그 양은 실제는 전 한 10kg 정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톤당 10kg이다. 그 다음에 코코스의 강도가 낮을 때 고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강도가 낮기 때문에 쉽게 잘 깨지겠죠. 그러니까 잘 깨지니까 결국 그래서 분 코코스 발생이 쉽죠. 잘 깨지기 때문에 깨져갖고서는 분이 되는 거지.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루 형태 분 코코스 발생이 쉽고 이런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분상의 원료가 그 고로 안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통기성을 악화시켜요. 통기성. 이것이 이제 통기성 악화되거든요. 그럼 통기성이 악화되면은 결국은 요 행잉이나 슬립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8번. 투벨 장입 설비에서 노전까지 운반된 원료를 호퍼에 투입하고 소벨 상자에 넣기 전에 균합 밸브를 열어서 소벨 챔버를 배합시켜 대기압으로 만드는 줄. 아마 지난 시간에 이거 했을 겁니다. 그 장입할 때 자, 요 밑에 아마 그림 지금 여기에 지금
요렇게 1번이 요것이 소벨이고 요게 대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료가 이렇게 들어갈 때 원료 들어갈 때 여기 고로에서도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이쪽에서도 아래쪽에서 위로 흘러가는 고로가스가 있죠. 그러면 이 고로가스가 잘못하면 이 원료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거를 막아주는 방법은 여기 압력하고 이때 거꾸로 이쪽에 압력하고를 맞춰주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질 않겠지요. 예. 즉 이제 여기 압력을 여기 압력하고 맞춰서 이것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여기 고로의 압력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자, 그러니까 이제 운반된 넣기 전이네요. 여기다 넣기 전에 소별 챔버에다 넣기 전에 대기압으로 만드는 경우 대기압으로 만들 때는 아직 장입하기 전이니까요. 장입 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여기 이거 압력보다 낮은 대기 압력 상태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장입할 때 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고 그 다음에 밸브가 이제 잘 열리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합을 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89번 투벨 장입 설비에서 벨 개폐 구동장치 구동방식은 기동식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동식이 있고요. 전동 크랭크식 또는 유압식인데 이제 보통 유압식을 많이 씁니다. 요새. 그 다음에 아까 요 그림 해당하는 설비 요것이 1번이 소벨이고 2번이 이제 대벨이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림을 잘 보시면요. 3번 한번 볼까요? 3번 그림 보면은 3번 그림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것이 이제 사운딩입니다. 이것이 사운딩 역할이 뭐지요? 사운딩 역할이 이것이 레벨 측정이죠. 장애물의 레벨 측정합니다. 장애물 레벨 측정이죠. 그러니까 장입이 어떤 위치에까지 장입이 되어 있는가 그거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여기서 단다 그러면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지금 장애물이 차 있다 하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측정하는 것이 사운딩. 그다음에 요거 4번 요것이 이제 암호거든요. 암호. 그래서 요것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해서 그래서 이제 무버블 암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원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료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원료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쌓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이면 이때 요 암을 움직여갖고서는 요런 데 나온 거 광석하고 이런 거를 이제 고르게 이렇게 쭉 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암호다. 그 다음에 91번 벨 개폐 구동장치에서 용량과 중량이 적어도 동력의 신뢰성이 매우 높고 힘 전달이 좋으며 출력이 무단위로 변속되는 구동 방식. 아까 제가 이제 유압식을 많이 쓴다고 했죠. 유압식이죠. 그 다음에 투벨 타입 장입 설비에서 호퍼 내의 압력을 항상 설정치로 유지하며 피드백 신호에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밸브. 요 장입할 때 하고 장입 끝났을 때 압력을 저절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 밸브거든요. 자동으로 그 압력을 맞춰주는 조절 밸브. 그래서 이제 균합 조절 변이 이렇게 된다. 균합 조절 밸브 또는 뭐 균합 조절 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93번 대별상의 원료는 논의 원료 장입 기준선에 따라 논에 장입된데 이를 검출하는 거. 그러니까 장입 위치에 어느 수준까지 장입되어 있는가 이제 사운딩으로 한다겠죠. 그 다음에 대벨에서 낙하하는 원료의 낙하 위치를 변경시키는 장치이며 벨 타입 대형 고로에서 장입물의 적정 분포를 위한 장치는 이것이 이제 암호가 되겠죠. 무버블 암호 이렇게 움직이는 암호죠.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95번 벨리스 장입. 벨리스는 벨 타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요 앞에서 보면 여기는 벨이 이렇게 있죠. 벨이 있는데 한번 근데 여기 벨리스 같은 경우는 요 아마 그 밑에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 있나요? 벨리스 여기 있네요. 요 100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100번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2번 이것이 이제 요게 사운딩이죠. 이게 사운딩인데 자 지금 여기에 지금 장입하는 곳이 여기서 벙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요. 요 1번 여기로 장입이 돼요. 이것이 이렇게 돌면서 장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선의 슈트라 그래요. 선의 슈트.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형태의 소벨이니 대벨이니 이런 벨이 없지요. 이런 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95번으로 가겠습니다. 95번 벨리스 장입 설비의 특징. 그래서 이거는 노 중심까지 자유롭게 분배 제어가 가능하다. 아까 그림에 보면은 자, 그림에 보면요.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고로 위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슈트가 이렇게 있었죠. 요 슈트가 이것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겠죠.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동도 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원료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노 중심부까지 중심이나 이런 주변부나 중심부나 할 거 없이 고르게 다 원료를 분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느 특정 장소에다가 어떤 특정 원료를 갖다가 넣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다만 대고서는 그 원료만 계속 집어넣으면 되죠. 예, 그래서 특정 장소에 특정 원료를 장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설비면에서도 뭐 요런 슈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설비 자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가도 그래서 약 20% 정도 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고로공장 세울 때 20%가량 돈을 좀 덜 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주의사항으로는 입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입도 변화에 있고 잘못하면 장입기준선에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입도 변화만 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벨리스 장입 설비에서 원료는 장입 기준선 신호에 의해서 논에 장입이 되는데 슈트의 두 가지 동작. 제가 아까 슈트가 이렇게 360도 이렇게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요렇게도 나가고 또는 요렇게 거의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고 또는 뭐 약간 요렇게 경사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동도 되고 선회도 되는 거죠. 선회는 완전 360도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동과 선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7번 논의 슈트 동력 전달 부분에 냉각과 더스트 흡인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가스는 질소가스를 쓰겠죠. 그래서 질소가스나 또는 승합되어 있는 BFG를 이런 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8번 노정 벙커에서 비어있는 공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 검진은 로드셀을 이용했는데 이것이 전 약간 문제가 있어. 현재는 전 배출 음향으로 음향 갖고서는 그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아무래도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배출 음향을 갖고서는 그런 거를 전 검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사운드 센서입니다. 사운드 센서. 그래서 음향을 검출하는 거죠. 음향을 검출해서 노정 벙커에 빈 공간이 있나 그런 부분을 검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9번 노정 장입 설비의 일상 관리 항목. 노정 장입 설비는 대부분 이런 항목을 늘 관리하죠. 혹시 누풍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죠. 누풍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은 그 고로 안에 가스가 바깥으로 셀 수가 있죠. 그러면 고로 가스 안에서 특히 중요한 성분이 CO 가스라겠죠. 일산화탄소. 이거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누풍이 되는가 확인. 그 다음에 압력 관계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노정 장입할 때는 그 고로하고 압력을 맞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입이 끝나면 다시 압력을 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온도도 중요하죠.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급지 상태. 그 다음에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각종 계기판 같은 것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요거 설명하다 말았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2번이 사운딩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지금 암호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벨리스식이기 때문에, 무버블 아머는 벨리스만 있는 거, 벨시계만 있는 거죠. 벨시계만 있는 건데, 여기서는 셔네 슈트 요 방식에서는 암호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가 필요 없고 사운딩은 그대로 있죠. 사운딩은 어차피 요 장입 레벨 측정하는 거니까요. 이때 요 슈트가 이것이 이제 360도 회전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이 뿌려주는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동과 선회가 같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장치가 이제 압력을 맞춰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요 장치를 보고, 익스펜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익스펜션. 그래서 익스펜션 이렇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이제 노정 벙커가 있죠. 이렇게 노정 벙커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번 재선 제강 아변 공정이 동일 제철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재선 철광석 갖고 철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뽑아낸 선철을 다시 강으로 만들고 제강 과정. 그 다음에 강으로 만들어진 걸 갖고 이제 일정 모양의 제품을 만드는 아변 공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에 있는 걸 보고 일관 제철소 그렇게 표현하죠. 일관입니다. 일괄이 아니에요. 일괄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일괄이 아니라 일관입니다. 일관 제철소예요. 그 다음에 철광석 중 산소가 제거되기 쉬운 정도를 무엇이라는가. 산소가 제거되는 거니까 뭡니까? 산소를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환원성이 되겠죠. 103번 괴상의 광석을 파쇄, 스크린 등의 예비 처리 과정을 거쳐서 고로에 요구하는 적정 입도 범위로 제조한 광석은 광석을 갖고는 괴상의 광석을 파쇄한 거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적립광 그렇게 표현하죠. 적립광.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는 괴상 광석을 요 과정만 거쳐 갖고서는 이렇게 제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적립광은 그냥 철광석 형태고 또 적립광이 있는 게 있고 또 저기가 있죠. 소결광 펠렛이 있는데 이거는 소결광이나 펠렛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 적립광은 그냥 파쇄해 갖고 이렇게 일정 크기로만 이렇게 맞춰준 걸로 다 얘기죠. 그 다음에 적립광 사용 시 중요한 품질 지수로 고온 분위기에서 광석이 세립화되는 성질. 그러니까 처음에 적립광은 일정 크기 입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면 광석이 다시 이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광석이 세립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깨져갖고 세립이 되는 성질을 보고 이제 열활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활성. 그 다음에 105번 석회석을 첨가하여 염기도를 적정히 조정시킨 소결광은 자, 소결광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석회석을 좀 집어넣어 갖고서는 그 슬래그 염기도를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자용성 소결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용성 소결광이다. 그래서 이 철광석 중에는요, 맥석 성분이 우리 앞에서도 아까 했었을 겁니다. 맥석 성분이 SiO2와
SiO2와 Al2O3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용융점이 높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중성이거든요. 중성이고, 이거는 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맥석 성분이 이것이 용해가 되려면은, 이것이 액체로 바뀌려고 하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이때 여기에 CaO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염기성이거든요. 이렇게 산성 성분과 염기성이 합쳐지면 용융점이 더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용융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자용성 소결광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106번 고로에서 자용성 소결광 사용비를 높였을 때 효과는. 그래서 이제 자용성 소결광은 왜 쓰는가 그거죠. 그래, 자, 첫 번째는 전 환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피환원성이 향상돼요. 피환원성이 향상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자용성 소결광이 되면은 그 소결이 될 때 소결이 되는 거 보면 그 결합이 두 가지 과정이 있죠. 결합 과정이 결합이 소결광 만들 때 결합이 확산 결합이 있고 용융 결합이 있거든요. 용융 결합이 있는데 이 자용성 소결광이 들어가면 쉽게 용융 결합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융 결합 형태로 되면 이것이 전 소결광의 강도도 크고 그래서 비교적 기공은 그대로 있으면서 소결광의 강도를 크게 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서 결국은 전 환원하는 데도 조금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피환원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환원성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료비 즉 코크스를 적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크스비를 절감시키고 결국은 코크스비가 절감되면은 그 철광석을 철성분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니까는 그러면 생산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생산성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소결광의 입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소결광이 특히 분율 5mm 이하짜리, 5mm 이하짜리가 점점 많아지면 그러면 고론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아까 코커스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죠. 코커스 강도가 낮으면 분코커스로 쉽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율이 많으면 원료가 분상 원료가 많이 되면 결국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통기성을 악화시킨다겠죠. 그래서 분율이 많으면 통기성을 악화시키고 그러면 해서 나중에 뭐 행잉의 원인이 되죠. 행잉. 그 다음에 108번 소결광이 고로상부 저온 영역에서 CO가스와 접촉하여 기공을 형성 분화하는 정도를 무엇이라는가. 자, 소결광이 CO가스가 그러면 소결광은 Fe2O3거든요. 이것이 CO하고 반응해서 Fe하고 CO2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 Fe2O3가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이 FE가 이렇게 여기서 FE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빠져나간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깨지겠죠.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결광이 요거하고 접촉하면서 기공이 더 늘어나고 결국 기공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거죠. 요게 빠져나가는 자리예요. FE가 빠져나간 자리가 빈 공간이 형성되고 그런 면에서 강도가 약해지면서 쉽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기공이 형성되고 분화 즉 쉽게 깨지는 정도 분화되는 정도 이런 걸 보고 환원에 의해서 분화된다. 그래서 환원 분화 지수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RDI 또는 환원 분화율, 환원 분화 지수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RDI입니다. 그 다음에 109번 펠리팀 미분 철광석에 무엇을 첨가하여 구상화시키고 소성시킨 것인가. 이거는 이제 펠릿 같은 경우는요 철광석에다가 결합제로 수분이나 아니면 벤토나이트를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전 같이 이제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동그랗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펠릿은 미분 철광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벤토나이트 또는 수분 요것이 이제 결합제 역할을 한다겠죠.
그렇게 놓고서는 전 굴리면은 동글동글 구상화가 된다. 그 다음에 고론에서 코커스의 역할 세 가지 쓰시오. 아마 이건 앞에서도 저 앞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제 1장이나 2장에서도. 그래서 코커스가 타면서 열원, 즉 C가 O하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CO2로 되면서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발열량에 의해서 고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열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환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CO2 말고 CO2가 다시 C하고 반응을 하면은 두 개의 CO가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요 CO 가스가 이제 환원을 하는 거죠. CO2가 아니라 CO가 Fe2O3하고 환원해서 FE하고 CO2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CO2는 아니고요. CO 가스가요. 그래서 이제 환원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통기성 및 통액성 확보. 코커스에서 이렇게 타고, 요 코커스가 타고 남은 빈 공간으로 이 CO 가스가 흘러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철광석에서 분리된 FE가 이제 밑으로 줄줄 흘러내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고로용 코커스의 요구 조건 세 가지 쓰시. 이것도 아마 코커스의 조업에서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입도가 적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간에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형태가 예를 들어서 뭐 원형이냐 또는 아니면 뭐 다각형 형태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열간 성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분도 역시 주성분이 Al2O3하고 SiO2하고 이게 주성분이거든요. 회분도 SiO2와 Al2O3가 주성분인데, 그래서 이때 이런 것 등이, 그 다음에 또 황은 이런 것 등이 얼만큼 있는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 등은 적은 것이 좋지요. 그 다음에 112번 고로조업 관리 항목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고로조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환 관리입니다. 노환 관리는 노환 관리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저겁니다. 그 통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통기성. 그래서 이렇게 통기성 같은 걸 관리하는 것이 이제 노환 관리죠. 그래서 행잉이라든지 뭐 그런 거 발생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로를 실제 고로 설비나 또는 냉각 장치 같은 거 이런 거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물 출선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3번 고로의 안정 조업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열 유지와 통기성 확보다. 이들의 변화 추이를 일반적으로 무엇이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여기 했죠. 노황이라고 그랬죠. 노황. 통기성이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노황입니다. 그 다음 114번 고로에서 노열의 균형이 파괴되고 통기성이 잘 조정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란가. 그러면 행잉이라든지 슬립 그런 현상이라죠. 그래서 행잉, 슬립, 그 다음에 또 날바람 또는 노상냉각 또는 뭐 냉입 그렇게 표현한다. 그죠? 냉입.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5번 고로 노황을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계측기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그 노황을 판단하는 계측기하고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논의 가스 이용률. 논의 가스 성분을 검출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O 가스라고 했을 겁니다. CO 가스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요. 이 CO 가스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 CO 가스가 아마 앞에서도 제가 계속 이거 얘기했을 겁니다. Fe2O3하고 반응을 해서 이것이 FE하고 그 다음에 CO2로 이렇게 Fe2O3를 환원을 시킬 겁니다. 이거 O를 제거하고 FE로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그 밑으로 흘러내리죠. 이게 철성분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성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CO보다는 CO2 성분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 CO2가 적고 CO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원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논의 가스 이용률을 갖고 요 안의 상황, 이런 반응이 제대로
그래서 요게 이제 간접 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접 환원이 얼만큼 잘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렇게 또 CO 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물의 분포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논에 요 CO 가스가 이제 흘러가는 상태 또는 그 장애물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바로 요 논의 가스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6번 고로 노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풍구 선단 풍구 끝부분에서 나타내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자 고로가 요거를 좀 지우고 볼까요. 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노상이고라면요. 풍구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풍구 요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거죠. 코코스의 연소 상태. 이 안에서 코코스의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O2가 코코스하고 반응해서 CO2가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CO2가 다시 바깥에 있는 건 코코스하고 또 반응해서 두 개의 CO로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CO 가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1 부분에서는 요 반응, 2 부분에서는 요런 반응이 일어나서 요 CO 가스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서 이런 반응 상태가 어떤 반응 상태가 결국은 연소 상태죠. 그래서 이 반응이 전부 다 요 반응이 연소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코코스의 연소 상태. 그래서 연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만약 이 반응이 조금 많이 일어난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아마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풍구선산의 휘도가 백색으로 바뀔 겁니다. 백색으로. 만약 이 반응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좀 빨간색 계열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풍구선단의 휘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생광의 강화 상태 요 위에 노황이 달라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환원이 덜 된 광석이 있으면 원래는 환원이 돼서 이렇게 줄줄줄 F2만 흘러내려야 되는데 요 미환원 광석이 그냥 불러 떨어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광 강화 상태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7번 고로에서 선철 1톤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주원료 원료니까 철광석이죠. 철광석의 사용량은 이제 요거 보고 이제 광석비라 하죠. 그래서 선철 1톤 생산하는데 필요한 광석의 양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광석비죠. 그 다음에 선철 1톤 생산 시 발생되는 슬래그 양 이거는 이제 광제비죠. 광제비라 하죠. 슬래그비 또는 뭐 광제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선철 1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비 연료는 코코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코코스비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용선 1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송풍량 이거는 전 송풍 원단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송풍 원단이. 그 다음에 21번 고로 내에서 고온 고압의 바람이 장인물 사이를 빠져나가는 정도를 수식하는 지수는 이게 이제 장인물이 빠져나가는 거 보고 이제 통기죠, 통기. 그래서 이제 얼만큼 잘 빠져나가는가 안 빠져나가는가 결국은 통기 저항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통기 저항 지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빠져나가는 정도까지는 통기 저항인데 그걸 수식화한 거는 통기 저항 지수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